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엑스 경제연풍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우주산업을 이끌 우주항공청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본격적인 국가적 우주산업의 문을 열 우주항공청 개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희훈 연구원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청이 어제자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분야 정책 수립, 연구 개발, 산업, 총괄해서 이제 담당한 부서가 될 텐데요. 개요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우주항공청이 올해 연초에 국회 법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서 네. 5월 27일자로부터 이제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 지난해 대선 때부터 굉장히 화두가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좀 이제 여야 간에 좀 갈등이 좀 있는 사안이기도 했었는데 예. 어쨌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우주항공청이 이제 개청이 됐죠. 우주항공청이 먼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우리나라 우주 개발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나 그 밑에 산하의 연구 조직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문현 이런 기관들이 이제 같이 이런 개발을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중심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조직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돼서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우주항공청의 정책을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구 개발 진행하거나 산업 육성 그리고 민과 군 협력 그리고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국제 협력까지 이렇게 좀 광범위한 영역에서 총괄센터죠. 네, 총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국판 나사 이제 카사 약어로도 이제 카사인데 윤영빈 초대 청장이 됐고 직원들이 아직 다 뽑히진 않았지만 290여 명 정도로 연말까지 뽑는다 이렇게 돼 있고 슬로건을 보니까 우주산업 5대 강국 도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익숙한 사실은 슬로건이에요 사실. 네. 이제 이게 중심이 돼서 이제 이걸 진행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업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무래도 그 기존에 있던 국내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부서별로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대부분의 국가들이 나서 했잖아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 나사도 그렇고 작사도 그렇고 그런 우주 전담 기구가 있기 전에는 국가 차원에서 좀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군에서도 우주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위성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는 군에서도 이게 무기로서의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뭐 기상청에서도 이제 운영하는 경우도 기상 있고 위성이 있으니까. 예, 기상 위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면 뭐 과기부 아니면 항공우주연구원처럼 이렇게 되게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군 같은 경우에도 육군, 해군, 뭐 공군 이렇게 다 나눠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우주적 역량들이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든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기간이 기본적으로 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과기부 내에서 이런 우주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좀 순환직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우주항공청이라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 개발에 이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판 나사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이제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 뭐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상당히 이거 앞으로는 이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나사에서 하지만 또 스페이스X 같은 그 민간도 있고 이거 협력하는 그런 것도 이제 나사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출범하는 게 아니겠어요? 네, 이게 도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우주항공청 설립 전에 기존의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추진 체계 도표를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되게 복잡해요. 막 나눠져 있네요. 많아요. 근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가장 이제 우주개발 체계 이제 최종 결정권자인데 예. 대통령의 바로 직속에 국가우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국가우주위원회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우주개발 정책들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였거든요. 예. 근데 연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위원장이 대통령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국가우주위원회는 각 부서의 이제 장관들이 참석하는데 아시겠지만 이러한 보통 큰 회의,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제 실무진들이 이제 관련된 정책들을 올리고 최종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을 이제 준비하는 부서가 이 과기부 내에 있는 우주 개발 관련된 부서들 그리고 밑에 있는 개발 R&D를 담당하는 항우연과 천문현 요렇게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R&D를 하는 이제 항우연과 이제 과기부 사이에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게 있다. 왜냐하면 과기부 내에 있는 부서들은 아무래도 부처로 있는 게 아니라 부서로 있기 때문에 예. 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다른 이제 부서와들 이제 좀
어깨를 겨누는 과정에서도 좀 힘이 약할 수밖에 없고 예산을 따오는 과정에서도 좀 딜레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요 사이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들어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주항공청이 과기부의 외청 성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뭐 병무청이나 국세청처럼. 그래서 우주항공청이 이제 이쪽에 사이에 들어가면서 항우연과도 소통이 좀 잘 되면서 과기부와도 정책 조율을 해서 뭐 정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따오는 데 있어서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주항공청 사실은 저는 이 발족이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해요. 진작에 이게 있었어야 되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산만하게 좀 표현하자면 산만하게 이제 개발이 추진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라도 이제 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사실 우주개발진흥 기본 계획은 있었어요. 이제 지금 4차 시기란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1996년부터 시작했어요. 네. 상당히 오래됐고 추진돼갖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했고 지금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다 기사가 되잖아요. 스페이스X 이제 발사체 지금 랩터 2 뭐 그게 폭발한 것도 이제 굉장히 관심을 끄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로켓 발사체가. 근데 북한이 로켓 발사 실험 이게 중단한 것도 이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이게 국방의 의미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걸치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센터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물론 그동안 이제 아리랑호도 있고 나루호도 모두 성과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게 이 우주 개발 진흥 기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게 1, 2년 상간에 진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년, 10년, 최소 5년 이제 좀 더 많게는 이제 10년 넘게 가는 프로젝트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96년 때부터 우주 개발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다가 이게 중장기가 아니라 좀 더 5년 주기로 확실하게 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우주 개발 이제 진흥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이제 기본 계획들이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 2, 3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 4차가 2022년 12월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우주위원회를 이제 열어서 이제 의결한 상황인데 사실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뭐 우주 안보, 우주 수송, 우주 산업 육성 이렇게 되게 많은데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더 좋은 발사체를 많이 쏴서 상용화를 시키고 그렇지. 우리는 위성들을 더 많이 쏠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하지만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식으로 독려를 해서 국가 우주 산업을 크게 이제 부흥시킬 거다가 어떻게 보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주요 골자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밑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되는지를 이제 뭐 살펴보시면 이제 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는 하기 뼈 아프지만 우리가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히 뒤떨어지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앞섰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뭐 그런 의미인데 경쟁력이 어떤 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그 발사체 영역만 봤을 때는 이게 국가 간에 발사체 기술 이전하는 게 국제 규약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거를 발사체 그 기술력을 내가 주고 싶어도 돈 받고 주고 싶어도 주는 순간 국제 규약에 어긋난 겁니다. 이게 왜냐면 발사체가 사실상 미사일이랑 같은 ICBM이랑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동급의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준다라는 말은 미사일 ICBM 기술력을 전달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공격력을 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전투력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기술 격차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의 기술 격차가 우주 산업만큼 심한 곳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국방의 그 기술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에 나가는 뭐 예를 들면 일본, 중국, 뭐 미국 이런 국가들과도 기술 격차가 심한데 우리나라와 그 뒤에 있는 국가들과도 기술 격차가 심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많이들 주시는 질문이 아니 그냥 로켓 같은 거 미국 거 발사하면 안 되냐? 미국께 뭐 돈 좀 주고라도 발사하면 안 되냐? 굳이 우리가 돈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근데 기술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미국에게 돈을 주고 발사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위성을 발사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위성 발사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선진국들에 있는 로켓들은 다 풀 부킹이에요. 다 예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약하기 어렵군요. 그만큼 예약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도 물론 뭐 좀 더 비싸고 뭐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하고 아예 손 놓고 다른 거 이제 예약이 빌려서 하는 기다리는 거하고.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우주 개발의 어떤 필요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내용들이 이제 4차 우주 개발 이제 진흥 계획에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주 개발 핵심이 이제 운송하는 거예요. 이 위성을 탑재해서 쏘아 올리는데 그 쏘아 올리는 발사체라고 하죠. 네. 이게 발사체 기술 개발이 이제 핵심인 건데 나로가 이제 우리 최초 우주 발사체 성공한 거고 이게 스페이스 클럽 11번째로 가입했다는데 이게 발사체 기준으로 11번째 성공한 나라가 됐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나로호가 있고 누리호가 있고 네. 이제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린 차세대 발사체도 있고 그런데 네. 나로호는 2013년에 이제 성공한 발사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번의 실패 끝에 나로호가 성공을 해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다라고 했는데 네. 스페이스 클럽은 뭘 의미하냐면 그 나라에서 발사장도 있고 로켓 발사장도 있고 발사체도 발사를 하고 그리고 위성도 이제 탑재를 할 수 있는 그 세 개를 다 갖춘 다 갖춰야 되는군요. 네, 나라를 이제 스페이스 클럽에 이제 가입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만 해도 발사장과 위성을 있었는데 발사체가 이제 성공을 못했는데 나로호를 이제 기점으로 성공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2021년에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나로호는 2단 로켓인데 사실 가장 큰 핵심은 1단 로켓의 기술력이 제일 큰 핵심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가장 중력이 센 구간에서의 이 벗어나야 로켓을 벗어나야 되니까 1단 로켓이 제일 어렵고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정수입니다. 근데 그 1단 로켓을 러시아로부터 받았어요.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기술이 이제 해주냐 마냐 네. 뭐 이런 문제가 걸렸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다 만든 게 아니라 1단 로켓을 러시아 힘을 빌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본연의 힘으로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근데 누리호는 3단 로켓인데 1, 2, 3단 로켓 모두를 우리나라가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리호를 개발에 성공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우리 힘으로 우주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이제 처음 이정표를 찍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좀 더 많이 발사하고 자주 발사해서 성공률을 성공률 높이고 높여야죠. 가격을 낮추는 이제 그런 단계가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위성 개발은 이제 국가 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카사는 이제 이걸 기획하고 이 산업을 주도하는 거지 사실 만들고 이런 건 민간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 우주항공과 관련된 관련 기업들이 많은데 어떤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뭐 발사체랑 아무래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그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주 기업 하면 되게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뭐 기업들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살펴보면 발사체 기업들도 따로 있고 뭐 위성 쪽 개발하는 기업들 따로 있고 위성 쪽도 관측 위성이냐 뭐 통신 위성이냐 뭐 항법 위성이냐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큰 틀에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발사체 쪽과 관련된 기업은 이제 한국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적이거든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카이. 카이. 예. 한국 옛날 항공우주. 예, 맞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발사체 쪽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위성 쪽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뭐 하나 시스템, 네. 그리고 AP 위성, 세트랙 아이 같은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산업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상장 기업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발사체 쪽을 말씀을 드리면 이노스페이스나 뭐 페리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소형 발사체를 이제 개발을 해서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뭐 위성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위성을 얼마 지난해에 쏘았던 뭐 나라 스페이스도 대표적인 비상장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우주항공 산업이 굉장히 다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산업적인 측면도 있고 국방 안보적인 측면도 있고 이게 산업군을 하나 좀 이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축도 있고 사실 또 지금 센터가 우주항공 센터가 이제 사천이잖아요, 그죠? 사천은 이제 제가 그냥 상상력이지만 휴스턴처럼 이렇게 그 하나의 그 우주 발사 타운이 되는 그런 또 하나의 또 지역구 발전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기정통부가 이제 지난주에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 방안을 내놨습니다. 총 사업비가 3,200억 원인데 저궤도 위성통신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궤도 위성통신이 뭐 하이테크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좀 어려워요. 네. 저궤도 위성 지금 통신? 이제까지는 고궤도였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인터넷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 3사 쓰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씀드리면 SK들을 쓰거든요. 그 통신 3사를 쓰는데 우리가 SK를 그러니까 통신 3사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어디서든지 이거를 인터넷에 그렇죠. 접속을 할 수 있는데 GPS. 저궤도 위성통신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위한 겁니까? 저궤도 위성통신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같은데 제공하는 건 같은데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상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있는 이 통신망, 그러니까 뭐 지상망을 통해서 광 케이블망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궤도 위성통신은 그 망을 지상에 있는 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위성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위성을 통해서 사용하면 장점이 뭐냐? 음영 지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망을 설치를 못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비행기, 실금 사각 지역도 있고. 그렇죠. 사막, 비행기, 바다 이런 지역은 물리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들에서도 그렇죠.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맞습니다. 통신이 가능한다. 그래서 6G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제 언제 어디서나 통신을 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그런 6G 통신이 저궤도 위성 통신망으로 이제 떠오른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궤도 위성 통신망은 이제 쓰기 위해서는 지구 전역에 위성망을 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타가 2번이나 떨어지고 이번에 3번째에 이제 붙었거든요. 세 번째에 붙었을 때 시범망이라는 이 키워드가 붙은 이유도 사실 위성을 많이 발사하는 게 아니라 딱 2개만 발사해요. 다시 말하면 이 위성을 2개만 발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위성을 많이 발사하기 전에 그 2개를 깔아서 통신이 잘 되는지를 먼저 테스트하고. 시범적으로 테스트해보는 사업이 아하. 이번에 통과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 통과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제작 단계는 아직 안 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이제- 거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시범망을 깔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스페이스X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지금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황당한 것들도 많은데 사실 현실화되고 있는 거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위성 테라포밍, 그죠? 맞습니다. 소형 위성을 저궤도 위성을 많이 써서 지구를 완전히 스페이스X의 위성으로 감싸서 정말 사각지대 없이 이걸 독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스타링크예요. 스타링크 얘기잖아. 그게 이게 최종 스타링크. 목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게 저궤도 위성 통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적은 화성 가는 거거든요. 아 물론 그렇죠. 근데 예, 화성 가는 게 진짜 화성 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스타링크를 왜 하냐면 네. 일론 그걸 머스크가 위해서 또 하는 건가요? 화성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고 그 투자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버냐면 스타링크를 통해서 봅니다. 야, 테슬라도 화성 가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랬고 그죠. 스타링크도 화성 가기 위해서 번다 그랬고 그럼 스타링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 네. 사실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신 음영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명 중 한 3명 정도는 아니, 인터넷 아예 못 그럴 것 씁니다. 같아요. 지금 얼마나 그 광활한 지역에 그 사각 지역이 많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 국가 단위로도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저궤도 위성 통신망도 어떻게 보면 과점 형태로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과점 형태의 사업을 일론 머스크가 먼저 뛰어들어서 사실상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은 스타링크가 유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옆 나라 일본은 이미 2년 전부터 쓰고 있어요. 스타링크를. 벌써 렌트해서 지금 그게 이제 과점이죠. 그렇게 해서 다 가입하게 되면 안 쓸 수가 없는 환경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항공청의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국판 스타링크가 가능할까? 이게 지금 이렇게 시작이 늦었는데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래서 이 한국판 스타링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관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물론 뭐 국내에 있는 민간을 위해서 오지에 있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도 있지만 결국에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는 뭐냐면 국방과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방위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엄청나게 큰 부분인 게 북한에서도 뭐 오늘 뉴스도 아침에 뉴스가 났지만 그 관측 위성을 발사했다가 이번에 좀 실패를 했거든요. 발사체 실패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북한 생각해 보시면 위성을 쏘기 위한 발사체 실험이 아니라 발사체를 위한 발사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성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별로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공격을 위한 거니까. 예. 그런데 미사일. 이번에는 북한에서도 위성. 그 군사 위성, 그러니까 이 관측 위성을 쏘기 위해서 했던, 그러니까 관측 위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CCTV를 찍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필요성, 그리고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러났는데 통신망이 타격되면 지상망 같은 경우에는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근데 위성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네, 의존할 타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타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국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뭐 중국, 미국, 뭐 유럽 할 것 없이 국가 단위 차원에서 적어도 위성 통신망을 갖추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스타링크, 한국판 스타링크라지만 좀 더 국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그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긴 좀 그렇지만은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이 발사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요. 북한은 우리보다 사실 물리적으로 더 많이 투입을 하는 것 같거든요. 발사체에다가. 근데 이제 뭐 어떤 부분으로 말씀드리냐면 발사체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발사체는 위성을 실어서 우주로 수송한다라는 개념으로 그 그렇죠. 발사체를 개발했어요. 근데 북한은 공격용으로. 공격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위성 쪽 수송을 좀 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뛰어나죠. 왜냐하면 북한은 보시지 않으시겠지만 예. 실패하거든요. 위성을
돌리는 그래, 데서 실패해요. 그렇지. 그리고 북한은 위성 개발력이 엄청 약해요. 상대적으로 발사체는 뭐 말씀해주신 대로 좀 굉장히 좀 올라와 있는데 위성 개발력은 엄청 약하고 발사체 개발도 이게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 차이긴 한데 아무래도 무기 쪽은 고체 연료 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고체 연료 쪽이 개발이 훨씬 더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좀 발사체, 그러니까 무기 쪽이 아닌 위성 수송 쪽이기 때문에 액체 연료 개발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력만 놓고 보면 북한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미래 먹거리로서의 우주항공 산업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주 개발이라고 하면 민간이 주도해서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정부의,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어떤 드라이브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나가서 뭐 R&D라든지 아니면 우주 개발과 관련된 예산 투입을 많이 해준 상태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식으로 성장을 하다가 지금 현재 미국처럼 민간의 영역이 넓어져야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물론 2027년까지 현재 예산을 2배까지 확장하기로 지금 얘기는 했는데 좀 더 우주항공청이 설립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예산 투입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의 진행 개발 속도도 좀 빨라져서 국내 이제 우주 산업도 이제 글로벌 선진국만큼의 레벨까지 올라와야 되는 게 먼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이제 국민적 관심,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우주 개발에 관심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국가적으로는 사실 드라이브가 좀 적었던 건 사실이고 이번에 기회로 해서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이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국의 우주 산업을 이끌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정의연 연구원과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본 우주 산업 얘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